아파서 일을 못하는데 그걸 증명하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없어요. 병원비가 없으니까 진단서를 못 댑니다. 진단서가 없으니까 근로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을 못합니다. 증명을 못하니까 생계급여를 못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니까 병원비가 없습니다. 돌고 돕니다. 기초생활수급이라는 제도가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건데 정작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 벽에 막혀서 주저앉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근로능력 평가라는 게 대체 뭔지, 누가 받아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판정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병원비가 한 푼도 없는 분들은 이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먼저 근로능력 평가가 왜 존재하는지부터 얘기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 급여를 받는다면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냅니다. 이게 근로능력 평가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게 제도의 취지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프긴 아픈데 그걸 서류로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간극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입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에요. 셋째, 국가유공자 중 상위 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분. 넷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분. 다섯째, 희귀질환이나 중증 난치질환으로 산정특리에 등록된 분은 최대 5년간 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중증 화상 환자는 1년입니다. 여섯째,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도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별도 평가 없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이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는데 중증 장애인 등록은 안 되는 분. 우울증이 심해서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데 서류상으로는 근로능력자인 분. 이런 분들은 근로능력 평가를 직접 받아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본인이 치료받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한 통과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료기록 4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전문의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서 의학적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직접 면담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활동능력 평가까지 실시합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여야 근로능력이 없다고 나오느냐?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기준 바로 알려드릴게요. 판정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의학적 평가에서 질병이 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1단계에서 4단계로 분류합니다. 3단계나 4단계에 해당하면 바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1단계나 2단계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활동능력 평가가 이어지는데요. 이건 총 75점 만점으로 신체능력, 인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의학적 평가 2단계인 분은 활동능력 점수가 63점 이하이면 근로능력 없음, 1단계인 분은 55점 이하이면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질병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두 질병까지 동시에 평가하고 둘 다 의학적 단계가 인정되면 높은 단계보다 한 단계 위로 올려줍니다. 판정을 받았다고 평생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판정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다만 질병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고착 상태라면 2단계에서 4단계는 3년까지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분은 고착 2에서 4단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제출해서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됐다고 바로 생계급여가 끊기는 건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고정권부 수급자가 되는 건데요. 나라에서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때 조건불이행으로 본인 몫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본인 몫이 중지되는 거지 같이 사는 가족의 급여까지 끊기는 건 아닙니다. 제도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자활사업이라는 게 참 이름은 좋습니다.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나 역량과 맞지 않는 사업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로 판정받았더라도 자기 상황에 맞는 자활사업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비가 없는데 진단서를 어떻게 떼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을 신청합니다. 신청만 하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급여 수급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나오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그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 한 장만 먼저 발급받으세요. 이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조건 제시 유예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제시 유예자라는 건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기간 동안은 자활사업을 유예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2개월 이상 진료 기록을 쌓은 다음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제출하면 정식으로 근로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자체가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질환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해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는 협력병의원이라고 해서 수급자의 진단서 발급을 도와주도록 지정된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동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함께 병원에 동행해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병원비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수급 신청부터 먼저 하시고 의료급여 받으시면서 치료하시고 진료기록 쌓인 다음에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순서만 알면 길이 열립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근로능력 평가 결과에 납득이 안 되시면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출했던 서류 외에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서류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21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재판정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려우시면 시도나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능력 평가는 18세에서 64세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병원비가 없으시더라도 수급 신청부터 먼저 하시고 의료급여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재판정이라는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혼자 막막하시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방법을 아시면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분한테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소담이었습니다.